네, 안녕하세요. 영단기 노아 선생님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처음 토익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을 위해 그리고 1년 또는 2년 정도 전에 토익 시험을 한번 응시하셨다가 목표 점수를 아주 안타깝게 못 맞고 다시 시도해야 되는 가슴 아픈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토익 시험은 있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겠죠. 맞나요? 1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출제 경향과 지금이 다릅니다. 아마 또 여름방학에는 또 달라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처음 영어 공부, 아니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요즘에 토익의 출제 경향이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공부의 맥을 잡는다 그러죠. 맥을 잡고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토익이 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보세요. 자, 토익의 출제 경향은 확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익의 출제 경향이 확 변했다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겠죠.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낄 때는 매번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매회 토익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쌓이잖아요. 그럼 확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것 총 3가지를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이쪽 저랑 같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킬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기술입니다. 맞나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알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ETS가 기술을 역이용하는 식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교재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스킬 중에 꼭 한 번씩 찾아보세요. 어딘데 있을 거예요. 비동사가 나요. 그리고 가로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형용사를 줍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조건 뭘 찍는 거죠? 예, 부사를 찍으세요 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못 믿겠으면 서점에 가셔서 한 번씩 쭉 찾아보세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일명 패턴처럼 정해져 있는 스킬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요즘에 토익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걸 학생들이 외울 거 아니에요? 비동사, 가로, 효용사는 부사. 그죠? 그래서 ET에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제된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동사를 주고 그리고 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사를 주고 다시 형용사를 줍니다. 뭘 찍어야 될까요? 학생들이 느낄 때는 비동사, 가로, 효용사를 쳤기 때문에 이 부사, 이 패턴에서만 부사를 찍는다라고 착각하기 쉽겠죠. 맞나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무작정 스킬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스킬이 변형되더라도 이걸 플렉서블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겠죠. 자, 비동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서술어, 동사처럼 쓰기 위해서 나왔고요. 이 둘은 붙여 쓰는 겁니다. 설명이 어렵나요? She is beautiful 이라고 쓰는 거죠. 맞나요? is beautiful, is beautiful. 둘 붙여 쓰지 않나요? 그죠? 자, 이 붙여 써야 되는 걸 가로를 쳤다, 중간을 띄었다. 그럼 이 둘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은 무조건 다 부사입니다. 얘도 부사고요. 여기 가로쳐도 부사입니다. 왜? 영어에서는 부사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 그래서 둘을 붙이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주 약간의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스킬 문제를 역용해서 문제를 치잖아요. 토익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역용하는지 다시 한번 역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이게 기본 스킬이다라고 하면 이쪽에 따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변수를 정리할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750번 수업에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찍어야 될 패턴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1회 라고 했을 때는 위험한 문제다라고 이미 학생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게 바로 찍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생각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찍는 것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걸 나눠서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선택할 때 좀 더 현명하고 그리고 정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기분으로만 찍지 마시고요. 자, 이쪽 계속 봅니다. 파트 6입니다. 파트 6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 상반기, 그죠?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변화하면서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파트 6가 파트 5와 굉장히 유사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역시 똑같고요. 티칭을 할 때에는 파트 5, 6를 묶어서 티칭하는 게 일반적이죠. 맞나요? 근데 ETS에서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패턴의 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파트로 나눠서 출제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ETS가 원한 건 파트 5는 5답게 풀고 6는 6답게 푸세요. 이걸 원했죠. 맞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파트 5는 한 문장에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특징이겠죠. 맞나요? 자, 반면 파트 6는 한 글에 뭐라고요? 한 글에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파트 5와 6의 차이점이 뭘까요? 파트 5는 단문장, 즉 이 한 문장만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ETS가 바라는 건 그걸 바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파트 6는 ETS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한 글을 전부 다 읽고 그리고 문맥에 맞춰서 넣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파트 5처럼 계속 풀잖아요. 요즘엔 계속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ETS가 자꾸 파트 6를 6답게 풀기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정답에 확신이 서더라도 절대 단문장만 가지고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단문장만 가지고 안 풀면 어떻게 풀어요? 닳고 풀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닳고 풀어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문제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연계해서 나오는지 한 글에서 어디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문맥을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문맥을 살필 필요가 없는지도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트 6에서 무조건 나오는 품사가 있어요. 문법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품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출제의 경향은 계속 바뀌고 이 품사는 계속 묻습니다. 파트 6에서. 뭘까요? 동사입니다. 그럼 왜 파트 6에서 동사를 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사에서는 뭘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뭘 나타낼 수 있다고요? 시제. 시제는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ETS 입장에서는 자꾸 시제 문제를 계속 넣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최근의 시험에서는 동사가 4문제나 나왔어요. 4문제. 엄청난 겁니다. 왜냐? 파트 6가 12문제거든요. 거기서 어휘가 한 6개 정도 나와요. 문법이 6개예요. 그 중에 4개를 동사 문법을 넣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 경향은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대명사 문제도 자꾸 늘어날 겁니다. 파트 6 대명사 문제는 전문장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ETS 입장에서는 2개의 문장을 사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의 맥락에 맞춰 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동사와 그리고 대명사 문제의 출제 패턴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반면 기본적인 자리를 묻는 문제는 파트 6에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계속.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파트 6를 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예, 동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명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 7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파트 7 어렵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파트 7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과연 이 글이 어려울까요? 제가 이제 750반이 쌤의 메인이에요. 750과 입문을 하거든요. 사실 입문반은 글을 다 읽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전부 다 독해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750반 수업을 듣는 학생은 독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심지어 이 글을 다 읽고 어떤 글인지도 알아요. 근데 어렵다고 느껴요. 그럼 뭐가 어려워졌을까요? 단어가 어려워졌을까요? 글이 길어졌을까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해가 다 되는데도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에 파트 7 학생들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를 줬어요. 너 이거 독해가 안 되니? 서론이머니 본론이머니 결론이머니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를 못 풉니다. 이제는 파트 7은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파트 5, 6처럼 어떤 포인트를 잡고 ETS가 문제를 내는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어느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떤 패턴으로 돌려풀지, 그리고 사고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를 해야 여러분이 파트 7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파트 7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아 저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적지 마세요. 어떻게 7을 오답 노트 적어요? 제 말이 가죠? 굳이 7을 오답 노트 적고 싶으면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정답이 들어간 그 지문의 그 부분 있죠? 이것만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묻습니다. 심지어 정답이 되는 것도 비슷한 뉘앙스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물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이 파악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 독해력은 기본입니다. 독해력을 올릴 때에는 아, 내가 하루에 10시간 혹은 12시간 파트 7만 주구장창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지문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지문을 공부하실 때 이걸 한번 쭉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틀렸다 내가 이걸 리뷰해야지 이렇게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한 글이 있어요. 독해력을 좀 올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가볍게라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가 막 153, 153, 153 맞네요. 153 쭉쭉쭉쭉 나와서 뭐 155라고 할게요. 맞나요? 오케이 근데 내가 153을 틀렸네요. 그죠? 그럼 뭐야? 아, 나 열심히 해설지 펴야 되겠네요. 해설 펴서 아, 153 이랬을 때 알았구나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두 글자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153 틀리면 정답을 적지 마시고 해설지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153을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다시 풉니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 문제 풀 때 한 번 읽었고요. 153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읽었으니까 총 2번을 읽었겠죠. 제 말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운 좋게 문제의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다시 풀었는데 이제 맞았네. 그럼 넘어가면 돼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건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하는 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아니에요. 문제 푸는 요령은 여러분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독해력 자체를 올릴 때에는 맞췄다고 해도 다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천천히 독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우리가 유식하게 정독이라고 하죠. 예, 천천히 하시면서 뭘 하냐면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세요. 근데 쌤도 이제 예전에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독해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래요. 그래서 내가 어휘를 정리했는데 그렇게 한 주문 하다가 3시간이 흘렀어요.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으면 적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즉 한두 단어 때문에 문장의 문맥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예,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단어를 따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가면서 쭉쭉쭉쭉쭉쭉 천천히 읽으면 약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 그럼 이제 내가 한 번 더 읽었으니까 넘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젠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쌤, 왜 종독을 하고 난 다음에 속독을 다시 해요? 종독을 안 하면 절대 속독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종독을 하지 않으면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빨리 읽고 싶어도 마음만 급하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한 문제 틀리면 적어도 3번 또는 4번은 여러분 5번은 너무 많이 한 거고요. 4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이 지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독해가. 자, 왜냐? 하나를 반복해서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토익은 이 나오는 그 섹션이 되게 다양한 분야,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필요한 거죠.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한 영어죠. 맞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토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면 더 눈에 많이 익을 거고요. 자주 보아뒀기 때문에 해석도 훨씬 더 빨라서 여러분이 독해력이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제 총정리해서 여러분이 여름방학에 뭘 해야 될지 제가 쭉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스킬 배우지 말아요. 배우세요. 배우세요. 배우는데 항상 뭐가 변수인지를 정리하면서 배우세요. 되나요? 자, 파트 6, 5 풀듯이 풀어요?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동사 문제는 6 예전에 이렇게 하면 이거 대충 이거였는데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전후 문맥 살피면서 푸세요. 제 말이 가죠? 7은 독해력 올리셔야 돼요. 하지만 문제 푸는 요령, 아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고 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걸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지난번 방학보다 또는 처음 시작한 학생 역시도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쌤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예전에 토익 점수를 많이 못 맞았다.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영어를 잘 못했다.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수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약간의 도움이나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단기 노아 선생님이었고요. 자, 앞으로도 함께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